어느 날부터 아침이 오기 전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때문도 아니고 특별히 걱정할 일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힘들어졌을 뿐이었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집이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생활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 안에서 숨을 쉬는 일이 조금씩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너무 오래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만 살아왔다는 걸요. 병원에서는 연세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고 가족들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서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아픈 이유가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난 뒤부터 이 집은 더 이상 그녀를 쉬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침이 오기 전부터 깨어 있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날이 많아졌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잠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깨어 있는 쪽이 차라리 편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에 쌓여 있는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결혼한 지 43해. 숫자로만 보면 인생의 대부분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늘 같은 역할로 살아왔다.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고 집안을 굴리는 사람이었다. 가족이 굴러가도록 자신을 뒤로 미루는 일이 몸에 밴지 오래였다. 언제부터인지 나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는 단어가 되어 있었다. 집은 아파트였고 구조는 평범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의 동선은 늘 정해져 있었다. 부엌과 거실, 병원과 시장, 가끔은 경로당.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을 때도 그 시간은 늘 집안일의 빈틈을 계산한 뒤에 끼워 넣은 것이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시간은 하루 중 거의 없었다.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 건 몇 해 전부터였다. 속이 더부룩한 날이 잦아졌고 어지럼증이 이유 없이 찾아왔다. 병원에서는 연세가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반복됐다. 나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였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면 편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이었으니까.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싸움이 잦아진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어진 사람들처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하루를 따로 살았다. 나는 그 상태를 편하다고 불렀다. 불편함을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다. 자녀들은 모두 장성했다. 딸 둘은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아들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얼굴을 비쳤다. 자식들 앞에서 나는 늘 괜찮은 엄마였다.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서운함은 농담으로 넘겼다. 집안이 조용한 것이 성숙함이라고 오래 산 부부는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설득이 잘 되지 않았다. 아침에 밥을 차리다 말고 손에 힘이 빠질 때,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일 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다. 이게 다 나이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생각을 붙잡아 두면 마음이 복잡해질까봐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약을 챙기고 집을 정리하고 하루를 채웠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별일 없는 척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으니까. 다만 그날 이후로 나의 하루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틈이었다. 아직은 말로 꺼내지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녀 스스로는 알고 있었다.
이 집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무언가가 오래전부터 잘못 놓여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더는 완전히 모른 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주 위험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집을 정리하고 병원이나 시장에 들렀다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는 일정. 달력에 적을 만한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하루가 끝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쳐 있었다. 몸이 힘든 날보다 마음이 먼저 달아있는 날이 더 많았다. 남편은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았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시선은 서로를 스치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만 집 안을 채웠고 나는 그 소리를 핑계 삼아 더 말을 줄였다. 괜히 입을 열었다가 공기가 더 무거워질까 봐서였다. 말을 하지 않으면 갈등도 없다고 믿는 것이 오랜 세월 몸에 밴 방식이었다. 어느 날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앞에 잠시 발길이 멈췄다. 유리창에 붙은 원룸 전세 안내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놀랐다. 왜 이런 걸 보고 있지? 생각이 들었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다 본 것뿐이라고 별 의미 없는 호기심이라고 마음을 다독이며 돌아섰다.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혼자 쓰기엔 충분해 보이는 공간. 나는 그 생각이 위험하다고 느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상상이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삶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어왔다. 그런데 그 선이 아주 희미해져 있었다. 자녀들과 통화할 때도 말수가 줄었다. 딸들이 엄마 괜찮아? 라고 물으면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다는 말은 습관처럼 나왔고 그 말 뒤에 붙일 설명은 없었다. 아들은 집안 분위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 또한 모르는 척하는 편이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밤이 되면 숨이 가빠지는 날이 있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자주 잠을 설쳤다.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 집 안의 소음이 더 또렷하게 들렸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기침. 그 모든 소리가 자신을 이 집에 붙잡아 두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만을 꺼내지도 않았고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넘기지는 못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질문 하나가 자꾸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은 아직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내였고 여전히 집 안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자신만은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더 이상 당연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 있는 것과 버티고 있는 것의 차이를 이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피로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도. 어느 날부터 집 안의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래된 식탁의 흠집, 결혼 초에 샀던 찬장의 경첩, 몇 번을 고쳐 쓴 이불의 얇아진 모서리. 전에는 그저 함께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자신을 붙잡아 두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물건들은 그대로였는데 보는 마음이 달라져 있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얼굴도 달라 보였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또래 여성들, 문화센터에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다들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듯 했지만 나는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유난히 오래 한자리에 묶여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는 여행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꺼낼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역할이 돌아왔다. 나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집 안을 정돈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해야 할 일을 해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나 혼자 빠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그 계산은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었지만 생각은 점점 현실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구청 앞을 지날 때 나는 협의 이혼 상담 안내문을 본 적이 있었다.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그 글자가 머릿속에 남았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너무 먼 이야기였다. 젊은 사람들의 선택 같았고 자신의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 때문에 더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건가라는 질문도 따라왔다. 몸은 솔직했다. 약을 늘렸는데도 컨디션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막막했다.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말은 살아온 방식을 바꾸라는 말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동안 스트레스를 견디는 법만 배워왔지 줄이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딸들과의 통화는 점점 길어졌다. 나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했지만 말의 속도가 느려졌고 침묵이 잦아졌다. 딸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목소리 끝에 걱정이 묻어났다. 나는 그 걱정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자식들 앞에서까지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집안이 평온해 보이기를 원했다. 나는 그 평온이 누구의 희생으로 유지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 방식이 가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나는 자주 생각했다. 이게 정말 유지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멈춰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점점 선명해졌다. 참고 있는 삶과 살아있는 삶의 차이가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처럼 다가왔다.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집을 나갈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 다만 마음속에서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이상 상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혼자 살아보는 시간.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 가능성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게 두기에는 너무 오래 흘러왔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집 안에서 숨을 고르는 일이 잦아졌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항상 한 박자를 늦추게 됐다. 이 말이 괜찮을지 이 행동이 눈에 거슬리지는 않을지. 그런 계산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남편은 특별히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화를 내지 않아도 통제는 충분히 가능했다.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고 무엇을 샀는지도 관심 없어 보였다. 대신 나는 늘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집에서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정한 계획은 늘 한 번 더 수정되어야 했고 그녀의 선택은 언제든지 사소한 것으로 취급됐다. 문화센터 수업 시간을 바꿨을 때도 그랬다. 병원 진료가 겹쳐 오후 반으로 옮겼다고 말하자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 나이에 무슨 수업이 그렇게 많아.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설명해봐야 이해로 이어진 적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다음 달부터는 수업을 하나 줄였다. 줄이는 쪽이 훨씬 쉬웠다. 돈 문제는 늘 남편의 영역이었다.
생활비는 정해진 만큼만 전달됐고 그 범위를 넘는 지출은 설명이 필요했다. 나는 큰 돈을 쓴 적이 없었지만 작은 지출에도 이유를 준비하게 됐다. 약가, 병원비, 친구와의 식사.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할 수 있는 지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나는 자신이 점점 말을 잃어간다는 걸 느꼈다.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남편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듣지 않는 태도 자체가 답처럼 굳어 있었다. 무시는 폭력처럼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오래 반복되며 사람을 안쪽에서 닳게 했다. 집 안에서 나의 존재는 점점 기능으로만 남았다. 밥을 하는 사람, 집을 유지하는 사람, 일정이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하는 사람,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녀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그만큼 사람으로서의 자리는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함을 보다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남편과의 대화 기록은 거의 없었다. 필요한 말만 오갔고 감정은 기록되지 않았다. 부부라기보다는 오래 함께 있는 동거인에 가까운 관계. 아니, 그보다도 더 거리감이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자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이 나빠져서도 아니었다. 늘 설명해야 했고 늘 줄여야 했고 늘 참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모든 선택이 습관이 되어버린 삶. 선택권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 저항하지 않았다. 반발도 폭발도 없었다. 다만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또렷해졌다. 이건 부부 사이의 무심함이 아니라 나를 지어온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다. 갈등은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바뀌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집 안에서 자신의 시간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왜 늦었는지, 무엇을 샀는지. 묻지 않아도 먼저 말하게 됐다. 말을 덜 하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았고 오해가 생기면 괜히 일이 커질 것 같았다. 그래서 늘 한 발 앞서 정리된 보고를 내놓았다. 그 습관은 어느새 그녀의 말투가 되었다. 남편의 태도는 분명했다. 나의 선택은 늘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의 대상이 됐다. 병원 진료는 많아 보였고 문화센터는 사치에 가까웠다. 내가 자신의 일정이나 생각을 말하면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번거로운 이야기로 취급됐다. 길게 말할수록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고 나는 그 온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가끔 남편은 나의 생활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겼다. 약 복용 시간, 외출 빈도, 사람 만나는 횟수까지. 나의 몸을 걱정하는 말처럼 포장됐지만 그 말들 뒤에는 항상 같은 기준이 숨어 있었다. 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기준. 나는 그 기준에 익숙해졌고 익숙해질수록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됐다. 어느 날 큰딸이 집에 들렀다.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딸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낀 듯 했다. 살이 빠졌다는 말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대화 중간중간 나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질문은 조심스러웠고 침묵은 길었다. 나는 평소처럼 괜찮다고 했다. 별일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딸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집안의 분위기, 말의 흐름, 내가 말을 멈추는 타이밍까지. 딸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특히 남편이 나의 말을 중간에서 끊거나 대답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딸이 돌아간 뒤 나는 오래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건 오랜만이었다. 스스로는 당연하게 여겼던 장면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분명한 이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남았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말투와 표정이 하나씩 떠올랐다. 대놓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작게 만드는 방식. 말하지 않아도 알기를 요구하는 태도. 나는 그 모든 것이 성격이나 세월의 결과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별 내용은 없었다. 몸은 괜찮은지, 다음에 병원 갈 때 같이 가도 되는지 묻는 안부였다.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괜찮다는 말은 쓰지 않았다. 대신 다음에 같이 가자고만 적었다. 그 작은 문장이 나에게는 큰 변화였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는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혼자 참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견디는 방식 말고 다른 선택이 있다는 사실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다. 나는 아직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집을 나갈 계획도 맞서 싸울 준비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었다. 이 삶을 자기만의 문제로만 감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인식이 갈등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들은 집안의 큰 틀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안정, 밖에서 보이는 가족의 형태. 그 틀 안에서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는 태도가 자연스러웠다. 나는 그 태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남편이 지켜온 기준이었고 아들은 그 기준을 가장 닮아 있었다. 아들은 집에 올 때마다 분위기를 살폈다. 큰 소리 없는 집이 평온하다고 믿는 눈빛이었다. 나의 얼굴이 어두워 보여도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일,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일로 분류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가족이 깨지지 않는 것이 우선이었다. 나는 그 시선을 낯설지 않게 받아들였다. 평생 그래왔으니까. 자신의 감정이 가족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은 늘 부담이었다. 그래서 아들 앞에서는 더 말을 아꼈다. 괜히 문제를 키우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참고 있는 모습이 어른스럽다고 믿는 시선에 스스로를 맞춰왔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 단순한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했던 증상들이 겹쳐 있었고 의사는 생활 환경과 스트레스에 대해 물었다.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병은 몸의 문제라고 배워왔지 삶의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에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주변에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사정을 안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그 순간 나는 자신이 너무 오래 참고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픈 몸을 달래는 데에만 집중했지 왜 이렇게 아파졌는지는 묻지 않았다. 의사는 진단을 설명하며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면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삶이 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이 더 컸다. 관리가 아니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이 이야기를 하면 아들은 아마 걱정과 함께 현실적인 말을 먼저 할 것이다. 집안 사정, 아버지의 입장, 밖에서 보이는 모습. 그 말들이 나의 몸을 더 무겁게 만들 것 같았다. 이번에는 딸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전했다. 딸은 말을 끊지 않았다. 해결책을 서두르지도 않았다.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 태도가 나에게는 큰 위로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같은 무게로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아들의 시선과 딸의 태도, 남편의 기준과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가족을 지키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같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렷해졌다. 나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해진 것이 있었다. 이제 이 문제는 감정도 관계도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로 나를 밀어넣고 있었다. 병원 진단 이후로 집 안을 다르게 보게 됐다. 이전에는 견딜 수 있다고 여겼던 장면들이 이제는 몸을 더 움켜쥐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약을 챙기며 부엌에 서 있을 때도,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들을 때도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다. 집이 더 이상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해결책을 단정하지 않는 목소리였다. 나의 몸 상태, 잠들지 못하는 밤, 병원에서 들은 말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잠시라도 환경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다. 이사도 이혼도 아닌 한 달이라는 시간. 혼자 지내보며 몸을 먼저 살피자는 제안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두려움이 먼저였다.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숨이 트이는 느낌도 분명했다. 한 달이라는 말이 도망이 아니라 시험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나는 그날 밤 오래 고민했다. 이 선택이 가족을 흔들지 않을지, 남편의 반응은 어떨지, 아들의 시선은 어떨지. 그러나 끝내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지금 이대로 계속 살면 나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몸으로 나와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주 짧게, 감정 없이. 병원 이야기와 함께 잠시 혼자 지내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다. 길게 말할수록 무시당해 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반응은 빠르고 가벼웠다. 진지함은 없었다. 이 나이에 무슨 독립이냐. 어디 가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말끝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다. 걱정도 질문도 아닌 비아냥이었다. 나의 결정을 현실성 없는 변덕으로 치부하는 태도였다. 그 말은 나의 가슴을 세게 쳤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확인해 온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태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고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만 평가의 기준이었다. 나는 그 기준 안에서 평생을 설명하며 살아왔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반박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그날 처음으로 설명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다. 남편의 비아냥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보다 오히려 굳히는 역할을 했다. 그날 밤 나는 가방을 하나 꺼내 놓았다. 당장 떠날 준비는 아니었다. 다만 가능하다는 증거를 눈앞에 두고 싶었다. 한 달.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지. 어느 쪽이든 이제는 확인해야 했다. 나는 알았다. 이 선택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첫걸음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다. 지금 물러서면 다시는 자신을 선택할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폭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압력은 이미 충분히 쌓여 있었다. 선택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딸의 도움으로 부동산을 찾았고 조건을 오래 따지지 않았다. 방 하나, 햇빛이 드는 창, 병원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 오래 살 집이 아니었다.
한 달을 버티기 위한 공간이면 충분했다. 계약서에 이름을 적는 손은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그 종이 위의 글자들은 내가 스스로에게 남기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집 안에 묶여 있었는지를 실감했다. 옷은 많지 않았고 개인 물건은 더 적었다. 대신 부엌용품과 수건, 집안 살림이 대부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만 조용히 가방에 담았다. 가져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워졌다. 아들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집에 들렀다가 정리된 서랍과 비어있는 옷걸이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이번에는 모른 척하지 않았다. 나의 선택을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 전체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나를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나열했다. 밖에서 보일 시선, 아버지의 입장, 나이와 체력. 나의 건강이나 마음은 그 논리 속에서 뒤로 밀렸다. 나는 그 개입이 낯설지 않았다. 아들은 늘 가족의 균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 균형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자신의 몸이 이미 균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병원 진단과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이 그 증거였다. 더 이상 설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짐을 옮기는 날 나는 최소한의 도움만 받았다. 딸은 말없이 곁을 지켰고 아들은 끝내 마지막까지 반대했다. 그 반대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는 판단,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기준. 나는 그 기준이 자신의 몸을 어디까지 몰아붙였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원룸에 들어서자 공간은 조용했다. 집 안에 소음도 기준도 없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동안 서 있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숨이 막히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의 연락은 이어졌다. 돌아오라는 메시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권유.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처음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었다. 가족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에서 잠시 물러나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을 누구의 허락도 없이 갖겠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행동이 단순한 한 달 독립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족의 반응은 이미 갈라졌고 되돌아갈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해진 것도 있었다. 이제 선택은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을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폭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누군가는 이 선택의 값을 요구하게 될 것이었다. 가족 모임은 원래 조용히 끝낼 예정이었다. 생일도 기념일도 아닌 날. 다만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는 명분으로 식당에 모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의 식사 자리였다. 그러나 나에게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의미였다. 돌아갈 수 없는 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아 공기가 미묘하게 굳었다. 아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딸은 나의 표정을 자주 살폈다. 남편은 처음부터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 태도는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리 두기였다. 나는 그 신호를 정확히 읽었다. 이 자리는 설득이 아니라 압박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남편은 상황을 정리하듯 말을 꺼냈다. 나의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밖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그 말들은 걱정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관계를 끝내겠다는 경고였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는 분명히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설명했을 것이다. 병원 이야기, 몸 상태, 한 달이라는 조건.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 설명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말은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아들은 그 흐름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덧붙였다. 법적인 절차, 재산 문제, 나이 든 부모의 이혼이 자식들에게 남길 부담. 그 모든 말들은 나에게 책임을 돌리는 논리였다. 나의 건강이나 회복은 그 논리 속에서 끝내 중심이 되지 못했다. 딸은 말없이 나의 손을 바라봤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손은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다. 떨리지 않았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설득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남편의 압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뉘앙스, 더는 부부로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암시. 그 말들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시험이었다. 내가 끝까지 참고 무너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혼란은 없었다. 평생 자신을 붙잡아 왔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얼마나 자신을 갉아먹었는지 분명히 보였다. 이 자리에서 물러서면 다시는 자신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떠올랐다. 나는 아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결론은 서 있었다. 이 협박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삶은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간다. 병원 진단도 한 달 독립도 모든 선택이 의미를 잃는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가족 모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긴장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다음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나 역시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말로 드러내느냐는 문제뿐이라는 것을. 폭발은 바로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 모임이 끝나갈 즈음 테이블 위에 접시는 거의 비어 있었다. 대화는 끊겼고 젓가락 소리만 간헐적으로 울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자리가 그냥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남편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피해갔고 아들은 계산하듯 침묵을 유지했다. 딸만이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심장도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이 있었지만 막상 입을 열자 불필요한 설명은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핵심뿐이었다. 나는 가족 전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누구 하나를 설득하려는 눈빛이 아니었다. 이미 끝난 판단을 알리는 눈빛이었다. 이혼하자는 말 받아들이겠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한순간에 멈췄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고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딸은 숨을 멈춘 채 나를 보았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협박으로 들었고 시험으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준 안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다. 변명도 호소도 없었다. 결정의 통보였다. 나는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병원 이야기, 지난 세월의 구박, 한 달 독립의 이유. 그 모든 것은 이미 충분히 반복해왔고 이해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들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끊기지 않았다. 처음으로 말할 차례를 스스로 정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 한다는 말 평생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안에서 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돌아오지 않으면 무너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서서히 자리를 바로 잡고 있었다. 비아냥도 추가 압박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남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딸과 아들을 바라봤다. 딸에게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에게는 담담히 말했다. 내 체면을 위해서, 집안 모양을 위해서 내 몸을 더는 쓰지 않겠다. 이건 너희를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이다. 그 말로 충분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다. 설득도 반박도 의미를 잃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이제 위협이 아니었고 나에게는 해방의 조건이 되었다. 모임은 그렇게 끝났다. 박수도 울음도 없었다. 다만 한 사람의 자리가 조용히 이동했을 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느꼈다. 다리가 가볍다는 것을, 숨이 깊어진다는 것을.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다. 혼자였지만 고립되지 않았고 처음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 있었다. 43년을 버텨온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않기로 했다. 그 선택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다.